안녕하세요. 또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저번에 186페이지, 187페이지 좀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187페이지 6번 반갈 읽고 보면은 양도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도담보 한번 읽어보면 교재를 보면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되거나 채무를 이행하면 그 목적물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 비전형적인 담보 방법이다 그러는데 말이 다 어렵습니다. 말이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A가 B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그러면 B가 이제 A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약속된 시간이 지나면, 기간이 지나면 원금 1억을 B가 A한테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였냐면 이 B라는 사람은 공장을 해요. 공장을. 제조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A한테 빌린 거예요. 빌린 거. 그리고 이제 잘 돈을 유용하게 잘 썼는데 이제 갚기로 한 날짜가 됐지만은 여의치가 않아요. 여의치가. 근데 A 입장에서 이걸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공장에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계. 그죠? 자, A가 이 자기 본인의 채권 1억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공장에 있는 기계, 그래서 공장 저당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저당을 잡아서 한꺼번에 기계를 파는 거예요.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경매를. 그죠? 그런 방법이 있고, 만약 또 하나의 방법은 B한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죠. 기회를 좀 더 시간을 좀 주고 열심히 사업해서 갚으세요. 이렇게 기회를 한번 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 후자를 비교해 보면은 이 기계를 만약에 A가 이 공장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를 떼다가 뭐 기계 상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처분을 하면, 아니면 이 기계가 필요한 사람한테 처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보통 이제 공장에서 쓰는 기계는 여러 용도에 많이 쓸 수 있는 범용성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걸 생산하기 위해서 그 기계가 필요한 거지, 그 기계를 떼다가 다른 데 갖고 가면은 그 기계는 고물이에요. 고물. 고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범용성이 별로 없어요. 범용성이 없다는 거는 이 B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B라는 사람이 만드는 것과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업체가 아니라면 그 기계는 고철덩어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A 입장에서 이 부착되어 있는 공장에 완전 딱 붙어 있는 기계를 떼다가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높죠. 위험이 높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회수는 할 수 있겠지만 위험성이 높고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인 B한테 기회를 더 준다, 한 번 더 준다 하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B가 이제 A한테 1억을 갚아야 되지만 당장 이제 그 현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원금이 이 1억을 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요. 소유권을 넘겨요. 소유권. 아니, 기회를 한 번 더 주는데 그냥 공짜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요. 그리고 보통 소유권을 넘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 교체를 했어요. 최신형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돈을 지불을 하면 그쪽 핸드폰에 있는 그 관계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핸드폰 새 걸 다시 주죠. 돈을 준다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니까 물건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는 떼서 이 A한테 준다면 맨 처음에 예를 들었던 떼갖고 파는 거랑 똑같이 돼요.
그거랑 구별이 되는 거 뭐냐면 서류상으로만 소유권이 가요. 서류상으로만 소유권이 가고 대신 B는 이 기계를 그 공장에다가 존치시키고 계속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활동을 정상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은 비록 A한테 있지만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는 B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A한테 갚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B라는 채무자가 일시적인 자금 핀치에 몰려서 1억을 당장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 기간을 유예해주고 방금 말한 기계 소유권만 얘한테 넘기고 B가 계속 기계를 사용하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그게 A 입장에서도 본인의 채권 1억을 회수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양도 담보라고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게 양도하는 거죠. 담보를 잡았죠. 근데 B한테 양도하고 해서 양도담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B라는 사람이 기계를 계속 사용 수익을 하는데 만약에 어느 유예해준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B가 그 채무 1억을 갚지 못한다, 불이행을 한다. 그러면 그때 A는 아까 첫 번째 예를 들었던 것처럼 기계를 떼다가 본인이 그냥 파는 거예요. 소유권은 본인한테 있으니까. 그때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양도담보입니다. 이해되세요?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자, 이해하시고 다음 넘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객관식, 주관식 나오는데 꼭 풀어보시고요. 꼭 풀어보시고 사례 연구도 꼭 보셔야 됩니다. 사례 연구도. 자, 그러면 196페이지 징수와 완화 쪽으로 가겠습니다. 조세 채권의 징수와 완화. 자, 보시면 196페이지고요. 거기 보면은 뭐 그림이 나오죠. 그림 박스에 문학부, 독촉, 그다음에 압류, 공매, 청산 이게 뭐 차례차례 나오는데 먼저 보시면 세금을 신고하는 세목이던 아니면 결정 고지해주는 세목이든 하여튼 납부가 안 했어요. 납부가 안 돼 있어요. 납부가. 그럼 체납이잖아요. 체납. 그러면은 관할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하죠? 빨리 갚으세요. 하고 전화도 하고 편지물도 보내고 막 그래요. 그런 걸 갖다가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독촉이라고 그래요. 독촉. 그죠? 독촉을 해요. 근데 이거 마냥 독촉만 할 수는 없죠.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체납을 빨리 정리하세요. 전화도 하고 편지물을 보내요. 근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건 안 되겠다. 국가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때는 그 다음 절차에 압류가 들어가요. 압류. 저번 시간에 잠깐 했었던 압류고요. 압류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공매, 팔아, 환가를 하는 거죠. 현금화 시키는 거죠. 현금화가 되면은 그 돈 갖고 이 채권자들, 국가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채권자들이 이렇게 돈을 나눠 갖는 그걸 갖다는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 이런 과정이 돼 있어요. 이런 과정이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문학부하고 독촉 이걸 갖다가 요 절차를 뭐라고 하냐면은 임의적인 징수 절차. 임의적인 징수 절차라고 하고요. 전화하고 편지만 보내니까. 근데 압류, 그다음에 청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이제 국가의 공권력이 좀 많이 들어가요. 국가의 힘이 우월하기 때문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럴 때는 또 강제성도 있고 해서 강제적 징수 절차라고 합니다. 강제적 징수 절차.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좋겠지만 그냥 흐름대로 생각하시면 용어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박스 밑에 보면 조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확정이나 성립이 아니고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체납이 됐다. 내가 이번에 뭐 세금을 어떤 기업 A가 세금을 뭐 1,000만 원을 못 냈다.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면 납세자 자진납부 또는 납세 고지에 의한 납부로 실현이 된다. 신고가 없거나 고지가 있어도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에 의해서 그 이행이 최고한다. 최고라는 말이 나요. 최고. 뭐 넘버원, 베스트 그런 최고가 아니고요. 독촉에 의한 최고. 이 한자를 보시면은 뭔가 알린다는 거, 알린다는 거. 요 고자가 알릴 고자거든요. 알릴 고자인데 빨리 어떤 걸 하라고 알리는 거예요. 당신이 납부를 안 했으니까 납세자 당신 빨리 세금을 납부하세요. 그걸 갖다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알려주는 거 빨리 이행하라고. 독촉에 의한 최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밑에 보시면 판가루 1번 이런 조세 징수자의 특징은 현저한 행정의 우월성,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납세자의 기본적 생활보호, 그 다음에 판가루 3번 기존 사법 질서의 존중과 조화, 하게나 조화하게 어울려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시 196페이지 현저한 행정의 우월성 보시면 일반 사법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 시 법원의 판결 내지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이따 더 설명드리고요. 하지만 조세 채무의 경우에는 징세 관서가 즉 국가가 사법권의 도움 없이도 자력으로 자력 집행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력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력 집행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물의 수색, 체납 처분 중에 일반인 출입 제한, 질문 검사권, 압류물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권 등등 여러 가지 우월한 지위가 뚜렷이 인정이 됩니다. 보시면 아까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개인 간에 여기 개인 A가 있고 개인 B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똑같이 이번에 A가 또 B한테 이제 1억을 빌려줬어요. 그죠?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A가 가서 보면 이 사람을 뭐 어떻게 뭐 협박을 하거나 그러면 되나요? 그럼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럼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B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B가 안 갖고 있는 걸 마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A가 본인의 채권이 만족이 안 되니까 회수가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겠죠. 본인 채권이 만족이 안 되니까 본인의 힘 그죠? 본인의 힘으로 뭔가를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겠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얘를 뭐 윽박지르거나 협박을 하거나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 간에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에요. 금지의 원칙이고 아까 말씀드린 서로 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싸움 나잖아요. 그럼 사회가 혼동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금지를 하는 거고 대신 A가 본인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B한테 압류를 하죠. B의 어떤 뭐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거기다 압류를 해요. 압류는 어떻게 하는 거죠? 법원에 국가기관인 사법부, 법원의 힘을 빌어서 압류를 하게 돼요. 아니면 무슨 판결문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절차, 그 판결문을 받아서 B의 그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환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A하고 B가 서로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만나서 얼굴 붉힐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사법 절차 요 시스템을 통해서 본인의 채권을 회복할 수가 있죠. 이게 자력구제의 금지 원칙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만약 A가 국가라고 하면은 국가 개인인데 개인 B가 체납이에요. 체납이라고 하면 오늘 이제 체납을 세금을 납부하는데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가 안에 또 이제 빵꾸가 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 입장에서 계속 독촉을 하죠.
그래도 어느 기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이 납세 의무 이행을 안 해요. 국민의 4대 의무 유세 이행을 안 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바로 압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강제적인 징수 절차를 거쳐서 본인의 채권, 국가 채권을 만족을 한다, 만족을 시킨다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국가 스스로 스스로 힘을 통해서 자력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죠. 개인 간과 그다음에 국가와 개인 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력 집행권이라는 거예요. 자력 집행권, 자기의 의무에서 집행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세징수 절차가 이제 행정의 우월성, 국가 권리의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자력 집행권도 있지만 이게 무조건 100% 너무 무한정 인정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197페이지 간가로 2번 납세자의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4, 5가 있는데요. 보면 조세징수 절차는 강력한 권한을 갖지만 납세자 인간의 생활을 위해서 납세 보호 조치를 취한다. 1번, 동그라미 1번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 및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 그 다음에 급여의 제한적 압류 금지, 징수의 완화제도, 체납처분 중지 뭐 그런 게 등등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절대적 압류 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 금지 재산은 202페이지 각주 30번에 보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기존 사법 질서의 존중과 조합, 강제징수권의 행사 시 국가 권력, 국세 우선의 원칙이 예외, 저정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압류, 국민에 대한 통지 의무 이런 등등에 대한 자력집행권의 행사가 기존 사법 질서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부드럽습니다,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조세 채권의 징수 절차, 조세 채권의 임의적 징수 절차. 아까 했었던 문화포가 있으면 독초까지. 여기 이제 임의적 징수 절차인데 차례차례 보도록 합시다. 반가로 1번 임의적 징수 절차.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거나 납세 고지에서 납부하면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본인의 납세 의무를 다 이행을 하게 되면 납세 의무 소멸이 되죠, 당연히. 그러나 납세자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권자는 독촉에 의해서 빨리 내세요 라고 최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는 어떤 그 국가의 자력 집행권이 행사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를 그래서 임의적 징수 절차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양가로 1번 조세 납부의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 198페이지나 198페이지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 채무 이행을 세법에서는 조세 납부라고 한다. 그 납부의 방법에는요,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납부의 방법, 금전 납부, 이렇게 돈으로 내는 거예요. 돈으로. 내가 만약 이번에 세금 낼게 100만 원이다. 그냥 캐시로 내거나 아니면 카드로 내거나 그렇게 내는 거를 금전 납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 납부, 그 다음에 수입인지 있죠. 수입인지로 이렇게 해서 내는 방법으로 그런 인지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납이라는 거는 금전은 돈이에요. 돈. 물납은 이 물자가 물건 물자. 납은 납부할 납자.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거예요. 물건으로. 근데 요즘에 물건으로 납부하면 뭐 다 받아줄까요? 이게 화폐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쌀로 납부한다. 옛날 뭐 조선시대 대동법처럼 뭐 쌀로 납부한다. 아니면 군필, 모포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 다 싸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동도 어렵고 그리고 보관이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물납에도 잘 허용을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물납이라고 하면은 부동산,
주식 이런 채권들 뭐 그런 걸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그세 몰락 금전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금전납부에 가름한다는 대신하는 대신해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물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상속세, 증여세에 있어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라는 건 주식 채권 그런 걸 의미합니다. 주식 채권에 대해서 물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 물납이라는 건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세무서장의 허가를 득해야 돼요. 그러면 돈으로 내는 것 대신에 물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신 조세 의무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납부기한. 납부기한이라는 건요. 법정납부와 지정납부에 있는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 납부기한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정납기라고 하고 신과 동시에 납부해야 되는 잦은 납부기한, 중간 예납기한, 그다음에 원천징수 납부기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라고 이제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기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거의 99%가요. 이 회기기한이 이렇게 딱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요 기간 중에 영업활동이 있었던 법인이라면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원칙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거 갖다가 법정 납기라고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조세 부담이 어떤 법인이 있을 때 조세 부담이 1년에 대한 한꺼번에 3월달에 되니까 조세 부담이 좀 갑자기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세 부담을 좀 이제 스무딩 시킨다거나 좀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간 예납이라는 제도를 둬요. 중간 예납. 보통 이제 8월달이거든요. 8월달 우리나라는 8월 말까지 중간 예납을 합니다. 요 세금의 한 반 정도를 8월달에 좀 내게끔 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결산할 때 요거를 좀 미리 낸 세금은 빼주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납세 부담이 좀 줄어. 전체적인 납세 부담은 동일하지만 납부를 하는 게 최소한 두 번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납세하자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금이 어떤 핀치에 몰리거나 뭐 그런 게 좀 완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 예납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뭐 개인 기업이든 법인 기업이든 근로자를 채용할 겁니다. 거기에 근로자가 있다. 그럼 이분들한테 이제 페이를 하잖아요. 급여가 나가요. 급여가 나가죠. 급여가 나가면은 근로자면 이제 그 간이세표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급여에 어느 정도 이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6월달이다. 6월달이다 그러면은 이제 5월달이고 그럼 이제 급여를 이제 5월달에 이제 지불했어요. 회사에서요. 급여를 지급하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언제 신고하느냐? 5월달에 대한 그 지급분을 6월 10일까지 그 다음 달 10일 즉 6월 10일까지 근로자한테 급여를 주면서 발생한 소득세를 6월 10일까지 원천세율인데 원천 징수한 다음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책으로 돌아와서 납부기한 기업의 중간주변 반면에 조세 납부기한 납세고지에 의해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일단 지정 납기를 한다. 언제까지 내세요. 딱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납세하는 입장에서 별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다는 거는 앞서서 어떤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그래서 보면 정부 부가 방식을 취하는 세목, 그러니까 뭐 상속세나 징여세 같은 거, 그 다음에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경정, 그러니까 다시 그냥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또 고치는 재경정,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추징세, 뭐 수시부가 그런 거 있을 때는 언제까지 딱 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날짜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때는 그때까지 납부해야 되는 게 지정 납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좀 쉬었다가 또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